죄송한데 PPT 화면이 지금 보이시나요, 원장님들? 예, 보입니다. 네네. 아마 송준민 선생님께서 지금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접속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시작을 해도 될까요, 원장님? 예, 시작합시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 뵙지 못해가지고 제 얼굴이 아직 어색하신 원장님들 많으실 텐데 저는 지금 이제 충북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그 주니어 강사이긴 한데 여기는 제가 직접 초음파를 보는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고 영상학과 과장님이 봐주시는 시스템이어서 아직도 좀 경험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이 조금 미숙하더라도 원장님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실 테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요가 회복돼서 지금은 다들 녹초가 돼가지고 혜림이도 잘 쓰거라. 예, 아마 지금 원장님께서 지금 음소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랑 쓴 거고 여기 하나 떨어져. 다음 팔 줘 여보? 그냥 아직까지는 아침에 에어컨 쓰고 무슨 팔이 많지 않을까서. 박상록 원장님께서 음소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갑상선 결절의 평가와 진단이라는 내용이고요. 2016년 이후에 2021년에 KT라즈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KT라즈 중심으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냥 리뷰한다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갑상선 결절의 터미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KT라즈 한번 다시 살펴보고 FNA 결과의 해석 그리고 팔로우는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크게 해주십시오. 화면을.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화면이 두 개로 나옵니다. 한 개로. 이게 잠시만요. 예, 이제. 잠시만요, 원장님. 네. 제가 보이는 그대로 보이시는 건가요? 예. 발표자 보기를 한번 끄고 해보시죠. 발표자 보기요. 예, 예. 이거는 이제 됐네. 슬라이드를 그 슬라이드 공유하기 전에 네. 그 전체 화면으로 그 원장님 화면에서 먼저 이렇게 그 PPT 그거 뭐 이렇게 그 슬라이드 쇼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면 공유를 하면은 이게 다 되는 거죠. 저번에 예전에 제가 사실 이거 조금 다시 바꾸 다시 좀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파워포인트가 그러니까 여기 화면 공유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PPT 그 이렇게 슬라이드 쇼 이렇게 보기 그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지 화면만 돼 있더라고요. 네. 슬라이드 쇼 보기 그걸 클릭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공유하기로 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렇게 원장님이 움직이는 다 그런 게 슬라이드 돌아가는 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할 때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도 꿈에라서 저 이게 중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하고. 혹시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예, 이제 잘 나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강의 순서 PPT가 보이나요? 예,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강의스. 네. 강의 순서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의 터미놀로지 그리고 변경된 KT라지, FNA 결과의 해석에 따른 팔로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의 터미놀로지는 크게 5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부 구성물, 컴포지션을 의미하는 인터널 컨텐츠, 그리고 에코제네시티,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마진,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5개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널 컨텐츠입니다. 인터널 컨텐츠는 기존의 2016년도에는 솔리드부터 프리도미넌틀리 솔리드, 시스틱 그리고 이렇게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었다면 2021년도 카테고리는 스폰지폼이 공식적으로 추가가 됐고요.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 폼은 말 그대로 시스틱 컨텐츠가 전혀 없는 걸 말하고 프리도미넌틀리 솔리드는 시스틱 포션이 50% 미만 50% 이상의 시스틱 포션이 있는 경우에는 프리도미넌틀리 시스틱 그리고 100% 시스틱인 경우에는 시스틱이라고 분류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러면 한 95% 90% 이상은 솔리드고 10% 미만은 시스틱일 때 프리도미넌틀리 솔리드라고 할 것이냐 솔리드라고 분류할 것이냐에 대한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결론은 100% 솔리드여야지 솔리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소량의 시스틱 포션이 있다 하면 프리도미넌틀리 솔리드로 분류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스폰지 폼은 이전에도 있던 개념이지만 분류 체계에 공식적으로 추가가 됐고 스폰지 폼에 대한 개념은 솔리드 컴포넌트의 50% 이상에서 마이크로사이틱 체인지가 관찰되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터널 콘텐츠는 그냥 살펴보시면 대략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쉽죠. 첫 번째는 솔리드고요. 우측 두 번째는 시스틱 포션이 50% 이상인 프리도미넌틀리 시스틱 그리고 아래는 시스틱 포션이 있긴 하지만 50% 미만 프리도미넌틀리 솔리드고 여기는 프로시스트가 되겠습니다. 해당 병변의 컨텐츠는 아까 추가되었던 스폰지폼 어페런스가 되겠고요. 개념은 다시 보면 50% 이상에서 마이크로사이틱한 컴포넌츠가 있는 경우를 스폰지폼으로 정의를 했고요. 스폰지폼에서 비나인류들에 대한 특이도는 95% 이상으로 스폰지폼은 비나인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새로 개정된 KT라지에서는 카테고리 2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에코제네시티 살펴보겠습니다. 에코제네시티를 우리가 볼 때는 사이로이드 페런카임하고 안테리얼 네일 먹슬과 비교해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4가지의 에코제네시티가 있고요. 첫 번째는 마크드 하이포 에코익, 두 번째는 마일드 하이포 에코익, 세 번째는 아이소, 네 번째는 하이퍼 에코익이고 아이소 에코익과 하이퍼 에코익은 2016년과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2016년과 변화가 있는 것은 마크드 하이포와 마일드 하이포인데요. 첫 번째 마크드 하이포를 살펴보시면 여기 2016년 개념이 적혀 있는데 2016년도에서 마크드 하이포라 함은 안테리얼 넥 머슬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하이포한 경우에 마크드 하이포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개념 정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새로 개정된 판에서는 기존의 개념 플러스 안테리얼 넥 머슬과 에코제네시티가 비슷한 시밀러한 때도 마크드 하이포 에코익하다라고 개념을 추가했고요. 마일드 하이포 에코익한 경우에서는 2016년도에는 주변의 사이로이드 페런카임과 비교했을 때 하이포한 경우 마일드 하이포라고 정의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사이로이드 페런카임에서 보다 비교했을 때 하이포한 경우를 마일드 하이포라고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차이점은 노멀 사이로이드 페런카임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가 있을 때 우리가 림파틱 인필트레이션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로이드 페런카임 자체가 하이포하게 보입니다. 하이포한 사이로이다이티스에서 주변의 노듈도 사이로이드가 하이포하게 보이면 이걸 하이포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주변과 비교했을 때 아이소하다고 볼 것이냐에 대한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이 개념을 이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이로다이티스가 있어서 사이로이드 페런카임이 하이포하다고 하더라도 정상 사이로이드 페런카임에
비교해서 하이프 에코익하다고 하면 마일드 하이프 에코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테리얼 넥 머슬보다는 하이퍼한 경우가 되겠고요. 아이소하고 하이퍼 에코익 개념은 마찬가지로 노멀 사이로이드 페런카이문과 비교한다는 내용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코제네시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눈으로 슬쩍 봐주시고요. 네, 첫 번째는 마크드 하이포 에코익입니다. 네,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하이포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정상 사이로이드 페런카이문과 비교해서 마일드 하이포 에코익하고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에 비교해서는 하이포 에코익한, 즉 개념은 마일드 하이포 에코익으로 들어가겠고요. 세 번째는 아이소 에코익, 네 번째는 하이퍼 에코익으로 보이겠습니다. 세 번째 터미널로지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전에 쉐입이란 개념도 같이 있었는데요. 우선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기준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은 크게 패러럴, 논 패러럴로 나뉠 수 있겠고요. 2016년도에서는 AP 다이아미터를 봤을 때 트랜스버스 혹은 롱기튜디널 다이아미터보다 작을 경우에 패러럴이라고 개념을 했다고 하면 이 롱기튜디널 다이아미터에 대한 측정 개념이 빠졌습니다. 이 개념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롱기튜디널 다이아미터는 빠졌고요. 오로지 트랜스버스 다이아미터가 AP 다이아미터보다 길 때 패러럴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전에 톨러덴 와이드라는 개념이 쓰였던 논 패러럴도 마찬가지로 트랜스버스만 측정에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 다이아미터가 트랜스버스보다 길 때 논 패러럴하다. 예전에 톨러덴 와이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KT라지에서 분류했던 쉐입, 라운드 투 오발이라든가 일리귤라 쉐입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보시다시피 위쪽은 패러럴, AP 다이아미터가 트랜스버스보다 짧은 경우고요. 위쪽은 AP 다이아미터가 트랜스버스보다 긴 논 패러럴. 예전에는 톨러덴 와이드라는 개념으로 쓰였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터미널로지는 마진입니다. 마진은 크게 스무스, 일리귤라, 일디파인드고요. 스무스하고 일리귤라는 분별이 가능한 방변이고요. 모양이 예쁘냐 아니면 삐죽삐죽하냐에 따라서 스무스, 일리귤라로 구분이 될 거고,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디파인드 마진으로 터미널로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마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스무스, 두 번째는 스피큘레이티드 된 일리귤라 마진, 세 번째는 경계가 불분명한 일디파인드 마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터미널로지입니다. 칼시피케이션이고요. 여기 적혀 있는 그 슬라이드의 개념은 사실 2016년도의 개념이고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우선 미세 석회화는 1mm 이하의 석회화를 의미하고 서머머 바디이죠. 그래서 칼슘이 침착되면서 이 칼슘이 침착된 서머머 바디는 대부분 이제 파필라리 히스토패솔로지와 관련이 있어서 PTC, 즉 파필라리 사이로이드 카시노마와 연관성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은 1mm 이상의 석회하고 이거는 조직의 네크로시스를 의미하는 디스트로피 칼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 또한 조금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에코제닉 포사이라는 개념이 좀 추가가 됐고요. 예전에도 있었던 개념이긴 하지만 1mm 이하의 기존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에코제닉 포사이로 정의하고 있고 1mm 이상의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마크로 칼시피케이션과 링 칼시피케이션 두 개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캔서의 하이 리스크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즉 최근에 변경된 에코제닉 포사이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말리게넌시 리스크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즉 솔리드 노듈 내에 있는 건지 아니면 시스트 내 인트라사이틱하게 에코제닉 포사이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KT라지의 분류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된 KT라지 분류고요. 기존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었던 에코제닉 포사이는 1mm 이하이면서 솔리드 컴포넌트의 안에 있는 경우에 홈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로 개념하고 있고 마크로나 링 칼시피케이션 둘 다 1mm 이상인 경우고요. 인트라사이틱 에코제닉 포사이, 커메테이를 동반한 인트라사이틱 에코제닉 포사이의 개념이 추가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제닉 포사이가 솔리드한 노즐의 안에 있는 경우에는 말리게넌스 리스크가 높아지지만 이렇게 시스트 내에 있는 경우에는 말리게넌스 리스크가 낮아지기 때문에 KT라즈 2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홈케이트 에코제닉 포사이고요. 좌측은 노즐 자체가 솔리드하면서 하이포 에코익하고 우측은 파셜리 시스틱하거나 혹은 아이소 에코익하죠. 마찬가지로 둘 다 홈케이트 에코제닉 포사이가 있는데 노즐의 특징에 따라서 하이포 에코익한 경우에는 말리게넌스 리스크가 매우 높을 것이고 아이소 하이퍼 에코익한 경우에 에코제닉 포사이가 있으면 말리게넌스 리스크는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케이스에서 좌측은 예상했던 대로 PTC가 나왔고요. 우측은 비나인 폴리큘러 노즐이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각각의 KT라즈 분류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A와 B는 솔리드하면서 하이포 에코익한 노즐 내에서 에코제닉 포사이가 있는 경우, 즉 솔리드하고 하이포 에코익하기 때문에 KT라즈 5에 해당되겠고요. C, D는 완전히 솔리드하진 않고 시스틱 포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는 시스틱 포션이 50% 미만인 프리도미넌틀리 솔리드하고 D는 시스틱 포션이 50% 이상이면서 솔리드한 프리도미넌트한 시스틱 포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모두 에코제닉 포사이를 포함한 KT라즈 4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내용은 이 저널에 나와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나중에 혹시나 PPT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저널 내용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라사이틱 에코제닉 포사이 포메테이를 동반한 경우는 이 사진은 프리도미넌트하게 시스틱하면서 하이포 에코익한 경우고 그 안에 포메테이를 동반한 인트라사이틱 에코제닉 포사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KT라즈 2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인트라사이틱 에코제닉 포사이가 즉 시스트 내에 있는데 시스트 내에 있다고 해서 그럼 다 KT라즈 2냐? 네, 그건 아니고요. 요건 아까 보셨던 사진이고 요 아래 두 사진을 보시면 시스틱한 포션에서 포메테이를 동반한 에코제닉 포사이가 있는데 시스트 내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즉 경계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코제닉 포사이가 인트라사이틱 시스트 내에 있긴 하지만 경계에 붙어 있는 경우는 KT라즈 분류에 들어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경계에 있는 경우는 비나인과 PTC를 감별하는데 큰 에비던스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던 2016년 KT라즈고요. 총 5개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카테고리 5는 하이 서스피션이고 소머 바인딩은 솔리드하면서 하이포 에코익하면서 서스피션스한 US 피처가 3개 중에 하나가 더 있으면 하이 서스피셔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서스피셔스 US 피처는 뭐냐? 2016년도 개념을 했을 때는 마이크로 클래시피케이션, 톨러드 와이드, 스피큘레이티드 혹은 마이크로 로블레이트가 소더 바인딩이 있으면 서스피셔스 US 피처가 되겠고요. 솔리드 하이포 에코익하면서 US 피처는 서스피셔스 하지 않다. 그러면 카테고리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스피셔스 피처는 손에서 관찰이 되는데 솔리드 하이포 에코익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소나 하이퍼 에코익한 경우도 카테고리 4가 되겠고요. 이외에 파셜리 시스틱하거나 아이소 하이퍼 에코익한 경우 당연히 서스피셔스 피처는 없는 경우 카테고리 3 그리고 카테고리 2에서는 스폰지폼 그리고 퓨어 시스트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FN의 인디케이션도 볼 수 있는데요. 카테고리 5는 대개 10mm 이상 혹은 선택적으로도 5mm 이상에서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겠고 카테고리 4는 10mm 이상, 카테고리 3는 15mm 이상, 그리고 카테고리 2 중에서 스폰지폼은 20mm 이상에서 이렇게 인디케이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KT라즈 2016년 버전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KT라즈가 있고 유럽 가이드라인이 있고 ACR 미국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센서티비티는 저희 나라가 매우 높아서 이렇게 관찰 발견하는 데는 매우 유리할 수 있으나 반대로 unnecessary biopsy rate, 즉 불필요한 바이옵시 레이트가 매우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CR 미국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가 되죠. 그래서 불필요한 바이옵시 레이트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기 위해서 2021년 개정 버전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제가 변경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uspicious US 피처에서 용어가 좀 변경이 있고요.
마이크로 파시피케이션이 펑테이트 에코제닉 코사이로 변경이 됐고 톨럴든 와일드가 논 패러렐 오리엔테이션을 변경이 됐고 스피큘레이트나 마이크로 로뷸레이트 마진이 일리귤러 마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4의 2개 이외에 엔타이얼드 칼시파이드 노듈, 즉 노듈 전체가 칼시파이드 노듈로 차져 있거나 혹은 림 칼시피케이션이 둘러싸여서 어쿠스틱 쉐도잉으로 인해서 노드 자체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거는 FN의 인디케이션이 바뀌었는데요. 5는 여전히 10mm고 4의 경우에는 10mm에서 15mm로 늘렸습니다. 3도 15mm에서 20mm 기준으로 늘렸고요. 기존의 2에서 스폰지 폼은 20mm 이상에서 바이옵시 인디케이션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스폰지 폼도 인디케이션이 아니라고. 다만 스폰지 폼에 대한 개념도 단순 스폰지 폼이 아니라 아이소하거나 하이퍼 에코익한 스폰지 폼에 대해서만 카테고리 2에 해당되고 하이포 에코익한 스폰지 폼에 대해서는 카테고리 분류가 따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FNA 인디케이션 기준을 크기를 늘린 거는 불필요한 FNA 비율을 조금 줄이려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기준을 이 표기를 바탕으로 FNA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mm 이상이 될 때 혹은 이제 포어 프로그노스틱 팩터 여기 보시면 ET, 익스트라 사이로노달 익스텐션 혹은 서비컬 리프로드 메타가 의심될 때 디스턴트 메타가 의심될 때는 크기와 상관없이 바이옵시를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KT라즈 2에서 이 표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저널의 주석에 달린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시면 KT라즈 2의 결절은 Suspicious US 피처에 상관없이 KT라즈 2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서 아이소 하이퍼 에코익한 스폰지 폼이나 혹은 인트라사이틱 에코제닉 코사이가 명확하게 있는 파셜리 시스틱한 병변에서 Suspicious US 피처죠. 이렇게 에코제닉 코사이, 마이크로 파시피케이션이 있거나 논 패러렐에 있거나 마진이 일리귤러 하다고 하더라도 그 US 피처에 상관없이 이 두 개 스폰지 폼이나 인트라사이틱 에코제닉 코사이가 명확하다면 KT라즈는 변경되지 않고 2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바이옵시하는 경우가 이제 포어 프로그노스틱 팩터가 있겠는데요. 익스트라 사이로이달 익스텐션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해당 부위는 이거 아마 오타입니다. 테라키아가 아니고 캡슐이고요. 캡슐 인베이전이 된 경우입니다. A, B 둘 다 캡슐 인베이전 된 경우로 보시면 되겠고 설명은 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라키아를 침범한 경우고요. 트라키아의 사이로이드 노즐 자체가 붙어 있으면서 트라키아와의 노즐이 이루는 각이 와이드한 경우에 우리는 트라키아에 인볼브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ET에 해당해서 키가 관계없이 바이옵시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커런트 라링젤 러브에서도 리커런트 라링젤 러브가 트라키아와 에스파지알 그루브 사이로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이로이드 노즐 자체가 그쪽 안으로 침범했다고 프로토전 됐을 때 ET로 가정해서 크기와 관계없이 FNA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노스틱 팩터입니다. 서비컬 리프노드 메타에 소변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서비컬 리프노드는 어떤 경우에 서스피셔스 할 수 있느냐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4가지입니다. 시스틱 체인지가 있을 때 에코제닉 포사이, 즉 팔시피케이션 동반이 됐을 때 혹은 쿠티컬 하이퍼 에코제니시스가 동반됐을 때 그리고 페리펠라, 디퓨즈하게 에브노멀한 베시큘러리티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에브노멀한 파인딩으로 봐서 디스턴트 메타라고 판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보통 비나인은 에코제닉한 하일럼이거나 혹은 하일럼에 베시큘러리티가 있을 때는 비나인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도 디스턴트 메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코티컬 하이퍼 에코제니시티가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멀티포컬하게 시스틱한 체인지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에코제닉 포사이가 이렇게 관찰되는 경우고, 네 번째는 디퓨즈하고 페리페랄 쪽으로 에코제닉한 베시큘러리티가 있을 때 우리가 림프노드 메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바이옵시 인디케이션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사이로이드 노즐이 있을 때 솔리드 하이퍼한 에코익이 있는데 US 피처에서 서스피셔스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KT라즈 5, 4로 나뉠
것이고요. partially cystic하거나 아이소 하이퍼에코 하면서 US 피치에 서스피시스 하면 케이티라즈 4 하지 않으면 케이티라즈 3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티라즈 2는 아이소 하이퍼 에코익한 스폰지 폼 그리고 인트라사이틱 에코제닉 포사이가 partially cystic 내에 있을 때 그리고 퓨어 시스트는 케이티라즈 2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디케이션을 봤을 때 기준을 넘으면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는데 손으로 봤을 때는 바이옵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케이티라즈 기준을 보면 바이옵시 기준에는 다이아미터가 못 미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에 대한 기준입니다. 초음파에서는 매우 크게 악성이 의심되는 케이티라즈 5에서 바이옵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크기가 1, 2년은 매월 6개월마다 팔로우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괜찮으면 매년 팔로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티라즈 3, 4는 1년, 3년, 5년 또는 팔로우를 하고 5년간 크기 변화나 모양 변화가 없으면 케이티라즈 4는 3에서 5년간 케이티라즈 3는 5년마다 팔로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팔로우하는 기간 동안 노즐 사이즈는 커지지만 계속해서 바이옵시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럼 바이옵시를 레코멘드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답은 바이옵시를 하기보다는 아직도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크기가 기준에 미칠 때까지는 초음파로 더 팔로우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적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하는 기간 동안에 모양의 변화가 있을 때, 즉 마이크로 팔시피케이션이나 롬페르 같은 새로운 모양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양에 따라서 케이티라즈 카테고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카테고리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 따라 바이옵시 할지 아니면 팔로우할지 기준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NA 결과에 따라서 사이로이드 노듈에 대해서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NA 바이옵시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베테스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판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논 다이아그노스틱, 두 번째는 비나인, 세 번째는 ATP야, 네 번째는 폴리큘라 네오플라즘, 다섯 번째는 서스피셔스, 다섯 번째는 말리그나스 이렇게 나오겠는데요. 각각에 대한 악성 예측도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FNA 해석이 어려운 경우는 흔히 이제 논 다이아그노스틱 그리고 에이티피컬 셀이 나온 경우에 매우 애매하게 판단이 돼서 환자한테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팔로우할 때 어떻게 기준을 잡을지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위에 보시면 비진단적은 논 다이아그노스틱 혹은 언세티스팩토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세티스팩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먼저 개념만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복리에 대한 개념 부족해서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 비나인 폴리큘라 셀이 10개 이상의 비나인 폴리큘라 셀이 6개의 그룹 이상이 관찰되는 경우 즉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개의 폴리큘라 셀이 여러 개의 군집을 이루고 있죠. 이런 거는 만족스러운 검체 채취가 되겠습니다. 다만 폴리큘라 셀이 10개 이상이 되지 않거나 세포 군집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판독문에 언세티스팩토리라고 판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논 다이아그노스틱 언세티스팩토리는 대개 시스틱 플루이드만 있거나 혹은 에이셀룰라하거나 혹은 블루드나 플라팅 아티팩트가 있는 경우 이렇게가 언세티스팩토리로 판단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말기너스 레이트는 5에서 10%가 되겠고요. 케이티라즈 스코어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말기너스 리스크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초음파에서는 강력하게 말기너스가 의심이 되는데 진단에서 논 다이아그노스틱으로 나왔다. 그러면 바이옵시를 대개 3개월 이후에 미뤄보는 경우가 있는데 의심이 된다면 재검을 3개월 이후로 꼭 미룰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논 다이아그노스틱 파인딩이 잘 관찰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낭종 이런 경우에는 마크로까지만 관찰되는 경우고요. 혹은 엔타이어각의 림파시피케이션이 있을 때 혹은 솔리드 아이소에코익한 노듈이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사진 보겠습니다. 낭종
종종 솔리드 시스트죠. 시스트는 셀은 없고 마크로파지만 관찰되는 경우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엔타일되게 림파시피케이션 있을 때는 미들링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검체 채취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아이소 에코익한 리전은 FNA를 했을 때 우리가 블루드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셀을 제대로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고요. 의외로 폴리큘러 네오플라즘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폴리큘러 네오플라즘은 우리가 뭐 비나인 아데노마나 혹은 FV PTC 혹은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FTC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감별하기 위해서 코어니드 바이옵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케이스를 살펴보면 아이소 하이퍼 에코익한 노듈인데요. 첫 번째 환자는 KT라드 3 정도고요. 이분은 두 차례 FNA에서 논 다이아그노스틱으로 나왔고 결국 코어니드 바이옵시 레코멘드에서 바이옵시 결과 FV PTC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첫 번째 FNA에서는 에이티피칼 셀이 나왔고 두 번째에서는 비나인 카테고리 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리드한데 아이소 하이퍼 에코익하냐 혹은 하이포 에코익하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말 그대로 여기는 KT라드 3에 해당되는 병변이고 솔리드 노들 FNA B9 나왔고 우측은 하이퍼 에코익한 KT라드 5의 병변이고 FNA 했을 때 캔서가 나왔던 병변입니다. 그리고 ATPI 개념입니다. AUS의 개념은 말 그대로 B9이라고 하기에는 아키텍처라거나 뉴클레어 ATP가 많고 그렇다고 말리그넌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즉 B9도 아니고 뚜렷하게 말리그넌스도 아닌 애매하게 이상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리그넌스 레이트는 6에서 30%로 매우 다양합니다. 버라빌리티가 있고 이 이유는 사실 판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주관적인 팩터가 매우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AUS에서 어떤 경우에 말리그넌스 리스크가 높냐? 당연히 초음파에서 의심이 되는 경우는 더 높고요. 뉴클레어 ATP의 경우가 아키텍처럴한 ATP의 경우보다 말리그넌스 리스크가 더 높다고 되어 있고 이 뉴클레어한 ATP는 그 PTC와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매우 서스피셔스한 경우에는 ATP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FNA나 코어니드 바이옵시를 6개월 이내에, 그 6개월 안에만, 뭐 1개월도 되고 2개월도 되고 그 안에 하라고 레코멘드하고 있고요. 다만 ATP의 경우에서는 FNA를 다시 시행했을 때 10에서 30% 정도는 또다시 AUS가 나온다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AUS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클레어 ATP가 있고 아키텍처럴한 ATP가 있습니다. 뉴클레어 ATP는 PTC를 의미하고요. 아키텍처럴한 경우에는 흡술셀 바인딩이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 표를 보시면 사이톨로직의 뉴클레어 ATP입니다. 사이톨로직 ATP가 아키텍처럴 ATP보다 말기너스 리스크가 훨씬 더 높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뉴클레어 피처의 특징인데요. 사실 뭐 병리까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P가 있을 때 그 이외에 어떤 게 도움이 되겠냐 진단에 코어니드 바이옵시가 당연히 레코멘드가 되고 그 이후에는 뭐 몰리큘러 테스트, 뭐 브라프라든지 뮤테이션 검사를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임상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FNA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이로이드 노드를 어떻게 매니지할 것이냐. 첫 번째,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논 다이아그노스틱 그리고 ATP가 나온 경우겠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논 다이아그노스틱을 보면 초음파에서 강하게 의심된다 하면 6개월 이내에 FNA나 코어니드 바이옵시를 레코멘드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코어니드 바이옵시를 처음으로 레코멘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리피티드 FNA를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6개월 위딘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되고요. ATPI인 경우에도 하이 서스피션인 경우에는 마찬가지 6개월 이내에 FNA나 코어니드 바이옵시를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모 병원의 영상학과 전공의 평가 기출 문제를 그렇게 얻어서 이렇게 내봤습니다.
앞상선 FAN가 필요한 병변은 어떤 걸까요? 한번 천천히 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각각 살펴보면 첫 번째는 KT라드 카테고리 2죠. 인트라사이틱한 에코제는 포사이가 포메테이드 동반을 저명하게 있고요. 두 번째는 스폰지폼, 또 세 번째는 퓨어시스트,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이퍼 에코익하지만 서스피셔스 피처가 없는 카테고리 3가 되겠고, 4번은 논 패럴하면서 마크드 하이퍼 에코익하고, 여기 보시면 펑테이트한 에코제는 포사이가 있는 경우 카테고리 5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출 문제고요. 갑상선 결절 13mm에 대한 FNA에서 악성 세포가 없고 전이성 경부 림프절도 없었다고 합니다. 적절한 결정은 뭐일까요? 노드를 놓을게요. 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 노들은 사실은 솔리드하고 하이퍼 에코익 하면서 일리굴러 마진을 갖고 있고 약간 논 패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FNA에서 논 다이아그노스틱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FNA나 포니드 바이옵시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5인지 4인지 저도 애매하긴 한데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톨러데 와이드라는 개념이 이 트랜스퍼스 플레인 아닌 롱기튜드 플레인에서도 적용이 됐었는데 이 개념이 없어졌다는 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굉장히 강의 열심히 준비하시고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슬라이드 아주 잘 만들으셨습니다. 깨끗하고. 그러면 혹시 다른 분 코멘트 좀 부탁합니다. 제가 하기 전에 다른 분도 한번 코멘트 하고 난 뒤에 저도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금호 쌤 코멘트 좀 부탁합니다. 이금호 쌤님 코멘트 좀 부탁합니다. 지금 제가 운전하면서 보고 있어가지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다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번에 가이드라인 잘 읽고 발표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던 내용들 이렇게 다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하셨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슬라이드도 아주 예쁘게 컬러도 잘 입혔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분 또 코멘트 할 분 없으십니까? 제가 하기 전에 다른 분 좀 부탁합니다. 정현전 쌤 뭐 코멘트 할 거 없으세요? 이민영 선생님 없습니까? 네, 원장님. 예,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제가 조금 설명할 때 시간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여기 잘 못 들었습니다. 운전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선생님들이 운전하시는 선생님 많아가지고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아우, 김지현 선생님 정말 슬라이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 슬라이드 KT라스 2021 가지고 선생님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한 장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하고 2021년 5년 만에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KT라드 2016년 KT라드는
우리가 파피러리 캔서를 위주로 만들었는 그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 많이 빠져가 있거든요. 파피러리 캔서는 우리 사이럴 캔서는 파피러리 캔서 말고 폴리큘러 캔서라든지 메주라 캔서 또 림포마, 메타세시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좀 KT라스 2016년에는 좀 엮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근데 이번 KT라스 2021년은 그걸 많이 감안해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 서스피션 요거 한번 바늘로 찍어 보십시오. 5번 하이 서스피션이거든요. 여기에는 하이 서스피션은 솔리드 하이포 에코익하고 서스피션 소견 중에 세 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하이 서스피션입니다. 그러면 하이 서스피션에 들어가는 캔서는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럴 캔서입니다.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럴 캔서는 이 암세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음파 비임이 잘 통과하죠. 그래서 솔리드 하이포 에코익 저에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서스피션 소견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주위 조직을 남패럴 오리엔테이션이나 일레기럴 마진은 주위의 팽창성, 침륜성으로 발육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펑테이드드 에코제닉 포사이 옛날에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암세포가 떨어져 나오면 암세포가 사이토플라즘을 잃어버리고 뉴클레우스만 남게 되죠. 그 뉴클레우스 주위에 라미네이트드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는 것이 이게 펑테이드 에코제닉 포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펑테이드 에코제닉 포사이는 파피러 캔서 암의 뉴클레우스 주위에 둘러싸는 칼시피케이션이 되고 남패럴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암은 정상 결절은 이렇게 라운드하거나 오발하게 자라는데 이 암은 뭐 길쭉길쭉하게 자라게 되죠. 그렇게 이제 남패럴 오리엔테이션이죠. 그 다음에 일레귤러 마진 옛날에는 스피큐레이트, 로뷰레이트 마진 사실은 좀 애매하죠. 스피큐레이트, 로뷰레이트. 그래서 이걸 이제 통폐합해가 일레귤러 마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복습하면 하이 서스피션은 사이로이드의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러리 캔서를 서제션하는 소견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해되셨죠, 선생님? 네, 원장님. 예. 두 번째 하겠습니다. 인터미디엇 서스피션은 예전에는 2개 있었는데 지금 3개가 됐죠. 첫째, 솔리드 하이포에코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없는 것. 요거는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파피러리 캔서 중에 캡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파피러리 캔서 중에 요렇게 캡슐을 가지고 주위 조직을 이렇게 침륜 안 하는 요런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encapsulated papillary cancer죠. 요건 좀 조금 드뭅니다. 요런 거는 또 대체로 서스피션 소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도 잘 안 보이고 남패럴렐 오리엔테이션도 안 보이고 일레귤러 마진도 안 보이게 되겠죠. 요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메주러리 캔서입니다. 메주러 캔서. 메주러 캔서는 캡슐을 가지고 이 암이 어떠냐면 이 메주러 캔서는 하이퍼바스큘러하고 요것이 캡슐을 가지고 대체로 에코는 어떠냐면 하이포 에코를 가지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많이 요 작은 마이크로 폴리클들이 정식하고 또 안에 있는 폴리클 안에 콜로이드가 덴스하지 않고 루스합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하이포 에코익 솔리드 하이포 에코익은
두 번째 메주러리 캔사가 되겠죠. 네, 두 번째 되겠죠.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림포마입니다. 림포마는 우리가 이 디퓨저하게 전체 갑상선을 스프레드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결절을 만드는 게 있는데 림포마는 림포사이트가 위주로 되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니까 어떻습니까? 솔리드 하이포에코익하게 보이게 되겠죠. 하이포에코익합니다. 세 번째 림포마 되겠죠. 네 번째는 뭐냐면 메타세이스입니다. 메타세이스. 우리가 갑상선 암의 메타세이스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입니다만은 솔리드 하이포에코익하게 메타세이스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리날셀 CA가 갑상선을 오거나 능 CA가 오거나 브레스트 CA가 오거나 이런 이제 메타세이스가 솔리드 하이포에코익 하면서 서스피션 소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갑상선의 암 중에서 디퓨저 스크레로싱 타입이 있습니다. 디퓨저 스크레로싱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HCC에도 디퓨저 타입이 있죠. 뚜렷한 결절을 형성하지 않고 암이 스프레드 되는데 요거는 보면 뚜렷한 결절은 안 보이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인터밋 서스페이션은 여기가 조금 마땅치 않죠. 세 개 중에. 그러나 일단 케이트라드 2021에는 우리가 디퓨저 스크레럴 타입 뚜렷한 결절은 안 보이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만 동반하는 거 요거는 인터밋 서스피션으로 엮는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는 요겁니다. 솔리드 아이소 또는 하이퍼에코익한데 하거나 또는 요게 파샬리 시스틱 하면서 서스피션 소견이 있는 거 그렇죠? 그러기 요거는 뭐냐면 이게 갑상선 유도암 중에 시스틱 타입가 됩니다. 시스틱 타입가 있죠. 그렇게 갑상선 유도암은 굉장히 결절이 이 딱딱한데 시스틱 포션을 잘 안 동반하는데 동반하는 거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시스틱 타입 파피러리 캔서가 되겠습니다. 시스틱 타입 파피러리 캔서.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디퓨저 스크레럴 타입은 여기 인터밋 서스피션에 두 번째 들어가는 거죠. 서스피션 소견에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가 보이니까 요 두 번째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디퓨저 스크레럴 타입하고 갑상선 유도암의 시스틱 타입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음에 시험 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엔타이드 칼시파이드 노즐이거든. 여기 이제 링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는 노즐인데 링 칼시피케이션 노즐은 대부분 비나인입니다. 그러나 링 칼시피케이션에도 링 칼시피케이션이 디스럽션 되어 있거나 그렇게 중간에 끊겨져 있거나 링 칼시피케이션 두 주위에 저에코 부분이 보일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마리그너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타이드 칼시파이드 노즐은 링 칼시피케이션 중에서 파피럴 캔서 중에서 이 링 칼시피케이션의 디스럽션이나 링 칼시피케이션 주위에 저에코 부분이 있으면 여기 또 파피럴 캔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로우 서스피션은 대부분 다 비나인이 됩니다. 로우 서스피션은 우리가 이 아데노마토스 노즐 가죠. 우리가 갑상선에 이 그 호르몬이
그 중간 TSH의 스티뮬레이션을 받아가지고 갑상선이 커지게 되는 거죠. 결절이 커지는데 이 결절이 어느 정도 커지면 왜 되겠습니까? 안에 시스틱 디저네이션을 동반합니다. 또는 갑상선 결절에 아이소나 하이퍼에코익 할 때 이제 하이퍼에코익 한 거는 대부분 비나인입니다. 갑상 결절이 하이퍼에코익하게 보인다는 것은 첫째는 안에 갑상선이 디저네이션 돼가 콜로이드가 덴스해지거나 또는 이 그 콜로이드가 럽처 돼 가지고 주위에 이 콜로이드가 막 어큐뮬레이션 되면 고에코가 되죠. 그래서 갑상선의 고에코는 대부분 다 비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갑상선의 아이소에코라고 하는 것은 이 결절이라도 결절 자체가 아이소에코인 경우는 이 바스큘라리티가 굉장히 증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이 지금 팽창성 발육을 하기 때문에 블라스파이가 좋은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소에코는 정식서 하는 결절이고 그 다음에 하이퍼에코익은 디저네이션을 일으킵니다. 갑상선 암처럼 이제 세포가 정식하면 이렇게 하이포에코익 저에코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서스피션 소견이 없는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아이소 또는 하이퍼에코익 스폰지폼은 뭐 아이소 하거나 하이퍼에코익 하거나 스폰지폼은 대부분 비나인인 거죠. 비나인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콜로이드 시스트, 콜로이드 시스트는 당연히 시스트 안에 콜로이드가 있는 거는 비나인이 되겠죠. 이 퓨어 시스트는 완전히 컴플리트 시스트. 요 말을 잘 이해가야 됩니다. 퓨어 시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갑상선은 트루 시스트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결절이 시스틱 디저네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퓨어 시스트를 갖다가 또는 컴플리트 시스트라고 말하죠. 트루 시스트는 말은 안 씁니다. 트루 시스트는 갑상선에 있는 거는 브라키알 클레프트 시스트만이 앱세리블 라이닝 하는 시스트가 됩니다. 그러면 퓨어 시스트, 이건 다 비나. 예전에는 20mm 이상을 우리가 스폰지폼을 FNA 하라 하는데 지금은 비나인 서스피션은 FNA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좀 머리가 혼동되겠습니다만은 저하고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이 서스피션은 어떤 병변을 시사합니까? 우리 저 강의하신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이 서스피션. 네, 인필트레이티드 캔서를 이러면 땡입니다. 인베이시브 타입 인베이시브. 파프리릭 캔서입니다. 네, 인필트레이트는 디퓨저 스크레린 타입이죠. 요거죠. 그렇죠. 인필트레이트하고 인베이시브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선생님 보기 좋게 제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이 서스피션은 인베이시브 캡슐이 없는 파피럴 캔서입니다. 자, 두 번째 인터미디트 서스피션 세 가지 중에 솔리드 하이퍼에코익의 노 서스피션은 어떤 타입의 암이 들어갑니까? 첫째, 빨리 말씀.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른 선생님만 물어. 정현정 선생님.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솔리드 하이퍼에코익의 노 서스피션은 어떤 암이 해당됩니까? 인캡슐레이티드 PTC 또는 메듈러리 CA하고 인포마 또는 레이널 C나 령 C에서 메타된 캔서. 박수입니다. 이렇게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조금 말씀드리면 솔리드 하이퍼의 엔캡슐레이티드 파피럴 캔서죠. 엔캡슐레이티드 파피럴 캔서 중에서는 또 이렇게 폴리큘라 베리언트도 있습니다. 폴리큘라 베리언트도 있고 이렇게
캡슐을 가지는 파피럴 캔서. 그 다음에는 무슨 캔서가 되겠습니까? 메조럴 캔서입니다. 메조럴 캔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해당되는 이 있습니다. 솔리드 아이소에코나 아이고 이제 하이퍼 에코이 여기에 서스피션 소견을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PTC의 시스틱 타입. 예, PTC 맞았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가 그 디퓨저 스크레러진 타입. 스크레로틴 타입. 그렇죠. 요거는 쫙 깔려가지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두 개. 또 세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메주럴 캔서도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죠. 네네네. 그렇죠. 메주럴 캔서도 메주럴 캔서는 그냥 솔리드 하이퍼에코의 서스피션 소견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안 있습니까? 근데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많이 동반하죠. 그렇죠. 네, 그건 몰랐어요. 그렇죠.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또 메타세이스도 요렇게 그냥 솔리드 하이퍼에코도 나올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메타세이스는 그 여기에는 메타세이스 여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시스틱 타입 그 다음에 메주러리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첫 번째는 엔캡슐레이티드 사이로이드 캔서 두 번째는 폴리큐라 캔서 세 번째는 림포마가 되고 그 밑에는 이제 그만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밑에는 디퓨저 스크레리징 타입 그 다음에 메주러리 캔서 또는 메타세이스 그 다음 마지막에 링칼시피케이션은 뭡니까? 파피럴 캔서도 링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엔캡슐레이티드 디스럽션이 되거나 주위에 저에코가 있는 경우 그렇게 됩니다. 예,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예, 그러면 제가 이상입니다. 네, 원장님. 예. 자세한 코멘트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을 또 공부하게 돼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